25일에 21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이제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일단 이 중간 평가는 '이번에는 좀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음. 그 반면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도 마무리를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쪼끔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투표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보수 야당 심판을 했다. 국민들이 보수 야당 심판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하려고 생각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일단은 정부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데 방점이 더 많이 찍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총체적인 이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기를 원했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계속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음.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하나 있고요. 네. 그에 더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황교안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부재함으로 해서 공천 갈등도 계속 유발이 됐고 또 그 네. 연장선에서 막말 파동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야당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했던 그런 것은 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국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국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거의 지금 이제 그 다른 야당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네. 독자적인 힘만으로도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안 처리 가능하고 음. 또 본회의 처리도 가능한 네. 그런 이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지금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들의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좀 우려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싶으나 음. 그런데 뭐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늘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때로는 인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 국민들의 이제 이해관계와 좀 반하는 그런 선택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뭐 '이걸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너무 그 야당들이 축소가 위축이 돼 버려서 음. 이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야당들은 이제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목청만 높이게 되는 음. 그런 이제 그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 이번 이제 20대 국회보다도 오히려 21대 국회가 더 이제 갈등이 좀 증폭될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요. 국민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음. 의미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잘못했을 때 실망감도 더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점을 잘 인식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중하고 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좀 소수의 좀 의석수가 적은 야당들하고도 가능한 한 협조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획득한 123 석은 역대 총선 가운데 단일 정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에 해당하는데 네.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할 것은 할 일은 어떤 것으로 지금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이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한 이제 추경안 처리라든가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우선 집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음. 사업이기도 한데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법안들 다 처리를 했고 제도화도 거의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완결도를 높여가는 그런 입법 활동들, 의정 활동들에 주력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04년에 그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152 석을 획득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후에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통합민주당으로 이제 분열하면서 한나라당에 제1 원내 교섭단체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또 원내 교섭단체 자리를 또 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수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들이 참고할 사항은 다른 정당의 사례가 아니고 바로 본인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시절의 과오, 그때의 실패의 경험, 그거를 늘 염두에 둬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아. 그때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마라. 그렇다면 그 교훈을 이제 잊지 않으면 저는 뭐 이번에는 큰 그런 그 경랑 없이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너무 오만하면 안 되고 네. 너무 과도하게 네. 한쪽으로 이제 그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특히 친박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패족 그 선언을 해준 겁니다, 대신. 아.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대선 때 사실은 이미 1 차로 친박계에 대해서 당신들은 안 되라고 경고 메시지를 이제 보낸 거고 네. 이번에 2차 경고를 보낸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친박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보수 정당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당 외부에 있는 장외에 있는 그 새로운 보수 세력들, 네. 신보수 세력들을 대거 영입을 좀 해서 네. 당 활동에 좀 활기를 넣고 또 이렇게 혁신을 정말 근본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차기 대선 주자 판도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이제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어 다시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더 이제 오르는 그런 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뭐 이제 그 여야 통틀어서 지금 이제 유력 대권 주자 군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여론조사 상으로는 1 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의 이른바 몰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몰표가 나왔는가를 이제 그 좀 근본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호남 대통령에 대한 대망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로서는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탄력을 이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여당 내에 그 다른 그 대권 주자군은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제 그 양산을에서 당선된 뭐 김두관 예. 전 지사 같은 경우 뭐 기존에도 인제 대권 주자군으로 분류가 꾸준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쪽에서 그 당선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이미 인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또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또 인물들도 다 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이외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86 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전대협 주축 세력들을 비롯해서 그 86 세대 역시 네. 어 지금 이제 다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리스크가 해결된 점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음, 이제 일단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대권 주자군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대권 주자군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조금 이제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뭐 그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제 하는 경우 들 수 있고요. 또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네. 관심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친박계를 청산한다라고 전제하면 비박계, 그리고 역시 중도 어, 지형으로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음. 후보 분 쪽으로 지금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경유 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 새로운 정치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